일단 더 읽어보자. 뭘? 어떻게? 왜? 안녕하세요. 구원서 방송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지루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비문학 독서 지문 독학하는 법입니다. 문학은 작품 공부보다 문제풀이가 훨씬 더 중요해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비문학은 다들 문제를 틀리면 문제에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소비하면서 오답노트하고 막 이런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지문 읽기가 되게 앞에서부터 잘못됐을 확률이 높거든요. 지문을 잘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잔소리를 매번 드리고 있죠. 그 비문학 읽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근데 그들은 그걸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는 하나씩 구분 동작으로 학습해서 나중엔 자연스럽게, 엄청나게 자연스럽진 않겠죠, 나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걸 위한 독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업이라고 다르게 하는가? 아닙니다. 수업 때는 이 독학 때 하는 방법들의 적용을 실전에서 잘 했는지 시간 재고 문제 푼 다음에 그것들의 적용을 확인하는 해설만 합니다. 이 비문학 지문은 사실 이런 내용이었고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좋았어, 배경 지식으로서 이런 걸 학습하자, 이런 거 절대 안 하고요. 저는 현장 수업에서 무조건 요 방법의 적용만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해설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현장 수강생 중에도 적지만 굉장히 적습니다. 중간 합류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 남겨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중간 합류도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담아서, 그리고 유튜브 수강생 친구들도 혼자 공부할 때 좀 다들 모를 만한 방법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서 지루하겠지만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하나하나 이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은 많이 드리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하는 걸 보여드린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영상이 그런 많은 분들께 굉장히 좋은 자세한 매뉴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우린 글 말고 문단 안에 있는 문장을 바라볼 겁니다. 바로 문장 얘기하면 되지 문단은 왜 언급하고 넘어갔는가? 문단 끝날 때마다 각각의 문장들에 대한 행동을 점검하고 확인한 다음에 안 됐으면 수정해서 다시 하고 넘어갈 겁니다. 문단이 5개 있다면 그 확인하고 점검해서 수정하는 과정을 5번 해주셔야 되고요. 4개 있다면 4번 하고 뭐 그런 구조죠. 문단 안에 가둬놓고 그 문단을 바라보며 그 안에 있는 그 문장들에 대한 필요한 행동들을 싹 다 수행하는 겁니다. 100%. 실전에서 100%까지 어떻게 해? 못하면 그만큼 점수가 빌 거예요. 100% 하는 걸 연습해서 실전에서도 100% 하는 겁니다. 뭐 95%밖에 못했어? 점수 좀 비고 마무리가 되겠죠. 그 정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문장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입니다. 문장은 2종류일걸요? 이거랑 이거 말고 다른 문장이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없죠? 왜? OX니까 이해가 되거나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 쉬운 문장은요, 앞정보와 연결하기라는 행동만 수행할 거예요. 이 행동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안내 드린 적 있었는데 앞에서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같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여기에 유형을 다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 유형에 해당 안 하면 어떡하지? 넘어가시면 돼요. 연결하기를 수행했는데 연결이 안 된 거니까. 앞정보와 연결하기라는 건 흔히들 말하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유기적 독해라고도 하고요, 붙여 읽기라고도 하고 되게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하시죠. 앞에 내용 읽고 뒤에 내용이랑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면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근데 안 되면요, 뒤에 내용 가지고 앞이랑 연결을 인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가 아니라 연결은 없나 확인하는 거죠. 옛날에는 이 연결을 확인하는 게 어떻게 보면 보너스적인 개념이었었는데요. 요즘은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고 연결을 확인하지 못한 채 문제 풀러 가면 문제를 틀립니다. 요즘은 이걸 출제자분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네요. 이해가 돼도 앞정보와 연결하기를 수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읽었는데 지금 이해가 돼요. 근데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죠. 이따가 문제 풀 때의 나는 헷갈릴지도. 그럼 이해 안 되는 어려운 문장 맞아요. 2가지 나가 있다고 하죠. 지문 읽는 나가 있고 문제 풀 때 나가 있어요. 누가 더 똑똑해요? 지문 읽는 나. 압도적이죠. 문제 풀 때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수도 너무 많고요, 집중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과거에, 비교적 과거에 존재하는 나밖에 없거든요. 그 나가 문제 풀 때 나를 배려해줘야 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문장임을 판정 지어라.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나를 판정할 때 미래 나에 대한 걱정까지를 포함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하나요? 앞정보와 연결하기. 왜? 앞정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의 전부예요. 아닌데 난 배경 지식 공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인위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아마 망할 겁니다. 왜? 지문의 내용으로부터 멀어질 테니까요. 지문의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내용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비문학 독서, 문제풀이를 위한 글 읽기인데 그게 아닌 외부적인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관련 찍기 시작하면 지문 내용이 이렇게 중요하게 안 보일 거거든요. 그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행동에 누락이 발생할 겁니다. 엄청 안 좋아요. 그럼 배경 지식은 필요 없는가? 필요하죠. 단 가지고만 계시고 절대 꺼내지 마세요. 안 꺼내면 그걸 뭐하러 싸? 하겠지만 은연중에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편안함을 줄 거예요. 그거면 돼요. 보시고 앞정보랑 연결해서라도 이해해야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을 끌고 오지 못해서 이해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요. 글 쓰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앞에 내용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뒤의 내용을 줬겠죠. 근데 집중력 부족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그냥 갑자기 이 내용이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걸 이렇게 썼나? 보셔야죠. 이게 먼저예요. 지금까지 내용 중에 저만의 방법을 알려드린 거 하나도 없죠.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은요. 손을 써서 처리하기. 앞정보랑 연결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돼. 미치겠어. 왜 안 될까요? 내용이 있고요. 형식이 있어요. 내용 다 쉽던데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나름 어렵죠. 근데 고3 혹은 N수생 그 정도의 사람들의 지식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미지의 내용 같은 그런 게 실제로 비문학 지문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나요? 있었나요? 그런 느낌을 처음에 받은 거 말고 끝끝내 그런 내용으로 밝혀졌다 하는 게 있었냐는 거죠. 없었을걸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데 나름 어려운 느낌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왜 앞정보랑 연결해도 이해가 안 되고 미치겠냐고요. 얘 때문일걸요? 뭐 이렇게 나중엔 이런 결말이 나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야? 필자는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글을 쓴다 라고들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건 진실이 아닐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 글을 쓰면 어렵지 않겠죠? 그럼 필자가 실패한 거야? 아니거든요. 필자가 이런 간단한 글쓰기를 실패할 리가 없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일부러 어려우라 하고 써놨기 때문에 그래요. 헷갈려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할까요? 헷갈릴게. 이것도 웃기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형식이라도 변경을 해놓아야 될 겁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가 괜찮아. 그러면 손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거지만 눈으로 읽고 머리가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 못 받아들일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머리가 받아들인 상태로 모든 문장을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요. 누락이 발생하는 순간, 이해 누락이 발생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 이 내용이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이거 이해하면 대박이에요? 앞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글 읽기를 언젠가부터 그냥 아예 망가진 채로 지문을 바라보게 되는가? 앞에서 망했기 때문에 뒤에가 손 쓸 게 없어서 그런 걸 거예요. 뒤에를 아무리 손을 써서 처리해도 앞정보랑 연결해서 이해해야 되는 정보는 이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이 내용이 뒷 내용을 이해하는 소중한 앞정보일지도 모릅니다. 100%의 처리가 필요해요. 암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읽고 그 순간엔 안 내용이어야 해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럼 비문학 읽기를 안 한 거고 국어를 사실 그냥 넘어가는 태도는 국어를 접어도 크게 손해가 없는 태도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죠. 뭔 말인지 이해됐나요? 어떻게 100%다 이해해? 어려운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아닐 겁니다. 100%다 이해한 적은 있어야 해요. 그걸 전 수업에서 100% 처리된 상태라고 말하죠. 까먹어도 돼요. 근데 그 순간 모든 내용은 처리가 된 채로 마무리가 돼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머리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근데 머리가 이해되게 하는 보조적인 수단 뭐가 있을까요?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시험지를 놓고 여러분 문제 풀잖아요?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단 뭐가 있나 생각해보세요. 눈으로 읽고 머리로 생각하는 거 그거면 되냐고요? 아닐걸요? 많이들 오해를 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쓰라고 하나? 무식하다. 저렇게 하면 능력이 발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쓰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 많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중1이면 쓰는 걸 최소화하고 한번 머리로 한번 해봐. 전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장 몇 달 후에 수능을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언제까지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그런 거에 갇혀 있을 거냐고요. 실전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낼 수 있게 준비해야 할 거고요. 또 하나의 진실은 능력은요. 많이 하면 자라나요. 꽤나 많이. 손을 쓰면서 해도 꽤나 많이 자라난다는 거죠. 머리를 일부러 고생시킬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결과를 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과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용하세요. 내용은 그대로 해치지 않으면서 형식의 변경을 하세요. 어떻게? 내가 알기 쉽게. 구조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나름의 그림 그려서 이해하셔도 되고요.
또 단계별로 있는 내용인데 좀 미치게 한다면 화살표 그려가지고 단계를 표시하면 딱딱 끊어서 읽으세요. 괜찮으니까. 포함 관계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수학을 잘 못해서 잘 안 쓰지만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서 이해하세요. 괜찮으니까. 편해질 거잖아요. 그니까 이거라는 거지 하고 다시 내용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정보랑 연결해서 이해를 시도한다. 당연한 걸 겁니다. 이걸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 손을 써서 처리하기가 필요하다면 그때 한다.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인가? 1번인데 연결을 안 한다? 국어 접어야 한다. 또 하나 이해가 안 됐는데 최악의 주문이죠. 일단 더 읽어보자. 뭘? 어떻게? 왜? 일단 더 읽어서 얻을 것이 있는가? 없고 뒤로 갈수록 우리는 회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일단 더 읽어보자는 그냥 국어 망하는 주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일단 더 읽어보자를 많이 하죠. 실력이 없을수록 자연스럽게 이 생각이 많이 떠오르고 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이해해요. 저도 가끔 그러니까. 근데 전 일단 더 읽어보자라는 생각이 들 때 정확히 실제로 시험을 볼 때도 이렇게 해요. 일단 더 읽어보자. 스스로를. 왜? 자연스럽게 가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걸 컨트롤해야 좋은 결과가 생긴다는 걸 아니까. 하고 바로 돌아가는 거죠. 100%의 책임을 진 적이 있어야 합니다. 100% 설이된 상태여야 돼요. 그게 아니면 비문학 읽기는 안 하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냥 다 찍는 게 나을걸요? 그게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일 테니까요. 처리한 적 없이 나중에 문제 풀 때 돌아와서 봐야지 돌아올 수가 없다. 요 말씀을 또 자세하게 드리면서 문장을 바라보는 눈은 이게 다고요. 이걸 바탕으로 모든 문장들을 처리하며 해결하며 그렇게 읽기를 완료하는 것. 그게 바로 비문학 독서의 독학 방법입니다. 독학 방법만 해당하는가? 아니요. 독학하는 거 혼자 훈련하는 거고 훈련은 왜 하나요? 실전으로 써먹으려고 하잖아요. 네. 실전에서의 방법도 동일합니다. 단 실전에서는 이걸 익숙하게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연결 동작으로서 최대한 일부러 빠르게 하는 작업까지가 완료가 돼야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되겠죠. 지금처럼 떠듬 해가지고 실전에서 하면 아마 시간도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로 결과가 되게 안 좋을 거라서 마지막에 생각하겠죠. 아, 그 유튜브에서 그 새끼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시간은 시간대로 없고 아, 말도 안 되더라. 아, 역시나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할걸. 전 그렇게 실전에서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연습한 걸 실전에 가려면 익숙한 상태로 일부러 빠르게 해서 결과를 책임져 주셔야 해요. 하나하나 행동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을 거야 라는 걸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고 그걸 훈련해서 내 걸로 만들자 라는 취지의 영상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는 거죠. 자, 여기부터 굉장히 길고 지루한 과정이 될 겁니다. 진행해 볼게요. 실제로 한 문단씩 그리고 한 문장씩 보며 수행할 겁니다. 이해가 되면 앞정보와 연결하기만, 이해가 안 된다면 요걸 기본으로 하고요. 또 하나 아까는 말씀드리지 않았던 요 내용을 추가해놨어요. 필수 메모사항. 이거에 해당하면 그냥 무조건 준비된 메모 수단으로 메모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문제에 중요하게 이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난 이해되고 괜찮은데 형식 변경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해놓으세요. 몇 개 안 드렸잖아요. 필수 메모사항 외울 수 있잖아요. 이건 외워서 그대로 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에 이 번호 붙이기는 문제에 중요하게 나오니까 라기보단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엄청나게 차이나게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는 그 구조독해 있잖아요. 그 구조독해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 다른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내용이죠. 단순하게 그냥 뭐가 나열되거나 아니면 대놓고 비교되죠. 이렇게 될 땐 1번, 2번 혹은 1, 2, 3 이렇게 번호 붙이고 끝내시면 훨씬 더 다시 이 글을 봤을 때 나 아니면 그냥 읽고 줄글처럼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만드는 그런 어떤 과정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고요.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이거에 앞정보가 없죠. 단 얘가 누군가의 앞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뜯어서 조금 더 내용을 보고 가려고 노력해 주시면 좋긴 해요. 봤더니 특이하네요. 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열량 소모량으로 구한대요. 에너지 앞정보와 연결 열량 이게 에너지의 양이네요. 그죠? 그 다음 대사량 그 자체가 열량 소모량이군요. 앞정보 연결도 이 안에서 할 것도 많네요. 그 다음 소모량으로 뭘 구하죠? 필요량을 구하네요. 쓴 만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만큼 썼겠지로 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이해도 한 번 더 읽어서 내용 파악했죠?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젠 당연히 수행해야 될 겁니다. 뭘? 앞정보와 연결하기. 이해가 됐나요? 안 됐나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연결은 일단 해야 하죠. 그중 연결해 볼게요. 그중이 뭐죠?
대사량 중 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1, 2, 3, 4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 가지고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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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생각하고요. 4번 중에 하나에 속한다면 연결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손 떼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4개 중에 하나에 속할 때 연결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건데 진짜 연결만 하시면 돼요.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만요. 기초대사량은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쾌적한 온도에서 편히 실은 동물이 공복 상태의 생성하는 열량으로 정의된다. 기초대사량의 정의인데요. 내용이 좀 많네요. 좀 말씀드려요. 이럴 때 뭘 수행하면 이득이다. 얘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겠죠. 공부 안 된 친구들이. 저랑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미 여기에 번호를 붙였을 겁니다. 1번 편히 쉬는, 세 번째 동물이어야 하고요. 네 번째 공복 상태여야 하며 그 다음 5번 우리는 알아요. 소모량으로 필요량을 구한다 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생성하는 열량, 뭐가 아니라 소모하는 열량이 아니라 까지가 5번일 겁니다. 열량은 볼 필요가 없죠. 기초대사량은 열량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앞정보에서 이미 알았으니까요. 이 문장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네요. 이해도 괜찮네요.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요. 이때 체내에서 생성한 열량은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아까 번호 붙였던 것 중에 1번부터 5번이 완료된 그 상태네요. 생성한 열량은 뭐죠? 앞정보 연결? 기초대사량. 이때랑 요거는 싹 다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고요. 일정한 체온에서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생성과 발산이 똑같다. 체외로 발산되는 같다라고 했으니까 또 이거네요. 얘는 뭐랑 똑같대요? 생성되는 열량 그리고 기초대사량. 연결 완료. 손을 써서 처리하기는 엄청나게 형식 변경을 하지 않을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쓰는 걸로 대체해 주시는 사실 이 양을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건 집중도랑 상관없이 비슷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귀찮지만 처음에 연습이 안 돼 있을 땐 귀찮아요. 뭘 쓰라는 건지 모르겠어 이러거든요. 근데 쓰는 걸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드리죠. 물론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요. 기초대사량은 개체에 따라 대사량의 60에서 75%를 차지하고 근육량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필수 메모사항 하나 있네요. 찾았나요?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난다. 끝. 1문단 처리 완료했나 보라고요. 할 일을 다 했나 보는 거예요. 오케이, 연결도 확인했고 손을 써서 처리하는 걸로도 바꿨고 했다면 넘어갈 수 있죠. 2문단 기초대사량은 직접법 또는 간접법으로 구한다. 이해는 됐어요. 하지만 앞에 기초대사량이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 볼게요. 기초대사량에 정의가 있었죠? 1번부터 몇 번까지야? 5번까지 있었던 그 내용.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 지문의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올려드릴게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순간에 한 문제가 풀립니다. 놀랍게도. 직접법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을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은 아직 안 넘어갔네요. 오케이, 직접법이라는 건 이런 게 있구나. 보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공기의 출입량 알고 있는 호흡실에서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호흡실에는 두 가지네요. 번호 붙여도 되겠다. 1, 2 1, 2의 조건을 만족하는 호흡실입니다. 동물이 아까도 동물이었나요? 그러네요. 동물이 발산하는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열량을 열량계를 이용해 측정한다. 그래서 직접이네요. 열량을 측정하니까. 그리고 또 발산하는 열량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본 것 같은데 앞정보랑 연결. 생성하는 열량. 그 다음 발산되는 열량과 같다. 얘가 바로 기초대사량이니까 연결했죠? 그러니까 직접법인 거예요. 이해도 그냥 읽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아진 거 확인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 처음부터 잘했던 친구들은 그대로 읽거고요. 그 다음 간접법은 실제로 지문에는 이게 기억, 니은 되어 있어서 이 구조 파악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만약에 구조에 기억, 니은이 없어요. 우리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간접법 보면서 아까 직접법 있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비교대조가 되는 거예요. 앞에 걸 읽을 땐 뒤에 내용 몰라요, 여러분. 뒤에 내용 읽을 땐 앞에 내용에 대한 어렴풋한 기억이라도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흡 측정 장치를 이용해 동물의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소비량과 배출량 얘는 출입량 아니야? 연결해서 구별하셔야 됩니다. 직접법은 머릿속으로 하셔도 돼요. 호흡실의 출입량을 안다는 거구나. 간접법은 측정해요. 뭐를? 동물이 얼마나 먹었냐, 얼마나 뱉었냐를. 비슷하지만 다르잖아요. 이해에 빈틈이 없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를 기준으로 동물의 출입량을 체내에서 생성된 열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간접법인 이유가 나왔네요.
생성된 열량, 생성된 열량, 발산하는 열량, 아까 내용 있었는데, 생성하는 열량과 발산되는 열량은 똑같은데, 얘는 같으니까 측정을 했고, 얘는 추정하는데, 발산되는 열량을 추정할 이유가 없고, 생성하는 열량을 추정하면 되는구나. 얘가 바로 기초 대사량이고요. 이거 했죠? 그 다음, 추정하는 방법이다. 추정하니까 간접법인 거예요. 왜? 얘는 측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걸 모든 문장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읽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우린진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비문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인위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일이고요. 계속 가보죠. 19세기의 초기 연구는 체외로 발산되는 열량이 돼요? 기초 대사량이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고 보았다. 체표 면적에 비례한다? 체표 면적이 뭔지 모르지만 커지면 기초 대사량이 커진다는 건가? 이 비례반비례는 되게 국어스러운, 국어에서 많이 쓰는 그 비례반비례 내용이죠. 뒤에 보겠습니다. 즉, 그 둘, 체표 면적과 기초 대사량. 글씨 개파는 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뭐야? 즉, 것이다. 앞말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쓱 이해하면서 즉 그렇다는 거구나. 스무스하게 넘어가기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의 기준은요. 중심 내용이라서 중요하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려워할 만한 내용이면, 그리고 우리가 쓱 지나가면 절대 알지 못할 그런 내용이면 전 말씀드려요. 중요한 내용이라고. 일정한 비율 할 때 그 비죠. 제 한자는 잘 모르지만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라는 게 앞이랑 연결하면요. 이거잖아요. 비례한다. 비례라는 건 항상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이해랑 다르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이해는 뭐죠? 얘가 커질 때 얘가 커지면 대충 비례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가 2배 커졌는데 얘가 3배 커지면 비례한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비를 가져야 하니까요. 커지는 만큼 얘도 똑같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 항상 일정한 비를 갖겠죠. 지금 1대1이면 2대2, 3대3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커지면 커졌다, 다르게 커져버리면 절대 안 된다 라는 내용을 두 번째 문장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앞정보랑 연결하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죠. 이해되나요? 체표 면적은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하므로 기초 대사량은, 갑자기 기초 대사량이 나오는 거야. 체표 면적이 이거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비례한다는 건 앞정보와 연결,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겁니다.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아닌 체중의 0.67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 비례는 뭐죠? 일정한 비를 갖는다. 그렇겠네요. 왜? 체표 면적이 얘랑 일정한 비를 갖는다면 기초 대사량도 요 녀석과 일정한 비를 갖겠네요. 체중이 아닌. 뭐야? 체중이 커지면 대충 커질 것 같은데? 아니야? 체중이 아닌이라고 했습니다. 체중과는 일정한 비를 갖지 않는다. 이게 이 지문에서 비례하지 않는다의 의미죠. 거의 저는 이 지문의 여기가 굉장한, 그냥 엄청난 포인트였다고 보고요. 그 포인트는 이렇게 앞정보와 연결하기를 통해 얼마든지 발견할 기회가 주어졌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지문 읽어서 이해했어? 못했어? 이런 지문이 나오면 뭐에 집중해야 돼?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변수의 증가율은 증가후 값을 증가전 값으로 나눈 값이므로, 말씀드릴게요. 필수 멘보사항 중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고 쳐요. 그 중에 몇 번째죠? 보자마자 이거 무조건 써야 돼! 뭐랑 상관없이, 이 해도랑 상관없이 필수 멘보사항이라고 했잖아요. 무식해 보일걸요? 근데 이게 문제 풀게 해요. 증가 후가 있고 분자부터 쓰는 거 굉장히 무식해 보이죠? 어떻게 해요? 저 수학 무식한데. 체중이 W에서 2W 커지면 W 증가 전 앞정보 연결 증가 후 이다. 오케이. 이 경우에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은 뭐야? 왜 이래? 이게 체중이니까. 그리고 증가율은 증가 후를 증가 전으로 나눈다는 거니까. 이거였죠?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공식은 무조건 써보라고 했죠? W에 0.67분의 2W에 0.67은 2에 0.67이 되는구나. 저처럼 아예 수학을 모르더라도 요렇게 해서 2가 되고 얘는 살리는 거구나 라는 공식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그게 1.6이래요. 여기서 알아야 하죠? 2의 1제곱은 2다 와의 비교가 나왔어야죠. 혹은 0.67을 하니까 얘보다 얘가 작아지는구나 라도 시각적으로 확인이 됐어야죠. 이 내용이에요. 또 뭐죠? 얘였네요. 물론 이 경우니까 앞정보와 연결도 필요했겠지만요. 요 영상이나 요 방법은요, 이러이러한 것들이 좋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봐 가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이것만 하고 있어 라는 걸 그냥 다 보여드린 후에 그것들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느껴지나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독학을.
무조건 할 수 있죠. 무조건. 그 다음 문단이네요. 1930년대 앞정부와 연결.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있겠네요. 사람에 따라. 20세기 초반입니다. 뭐 초반인지 뭐 중반인지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 이랬죠? 얘랑 앞정부 연결을 한 겁니다. 얘는 19세기 초기 연구자가 아니에요. 생쥐부터 코끼리까지 다양하게 동물들의 기초대사량 측정 결과를 분석했다. 똑같이 기초대사량을 다루지만 19세기 초기 연구자는 아닌 거네요. 가로축 변수로 이렇게 했고 저분으로 나타냈다. 누군가에겐 이게 필요했겠고 그래프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았을 거고 물론 그 다음에 그림이 얼핏 보였다면 안 봐도 됐을 겁니다. 그림은 이렇게 있었으니까요. 가로축을 체중 기초대사량으로 두고 점으로 나타냈다? 점들을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구만. 하면 뭐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 문단이네요.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증가율이 서로 다를 경우 그들의 증가율이 같을 때와 달리 일반적인 그래프에서 이 점은 직선이 아닌 어떤 곡선의 주변에 분포한다. 처음에 이걸 읽고 바로 곡선의 그래프가 대충 그려진다 라는 걸 생각했다면 너무 좋고요. 근데 그게 아니면 아 그렇구나. 앞이랑 연결할 건 딱히 없었고 증가율이 다를 경우 증가율이 뭐와 뭐였지? 가로축이니까 체중 앞정부 연결 세로축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다를 경우 곡선이라고? 근데 왜 일반적인 그래프에 왜 다운표를 해놨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런데 순서쌍의 값에 상용 로그를 취해 새로운 순서쌍을 만들어서 이를 그림과 같이 그래프에 표시하면 어떤 직선의 앞정부와 연결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고 했는데 나타난대요. 이때 누군가는 머리에서 정리하는 게 좀 귀찮아서 혹은 정리가 아예 안 돼서 유발될 겁니다. 뭐가? 손의 사용이. 해보면 어때요? 증가율 다를 때 곡선이다. 근데 상용 로그를 취한다. 어디에? 순서쌍에. 그러면 직선이 된다. 이 직선도 순서쌍이 직선의 주변에 분포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지. 아 오케이 그렇구나. 그러면이 뭔데? 상용 로그를 취해 앞정부와 연결 곡선을 직선으로 만든 게 그러면이죠. 수업 때도 맨날 이렇게 해요. 이런 해설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안 한 것들 왜 안 했니? 했어야 됐던 거 아니니? 인정하니? 인정한다 그럼 넘어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할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얼마나 수행했냐의 문제잖아요. 그 직선의 기울기를 이용해 두 변수의 증가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러려고 곡선을 직선으로 만들었구나. 곡선은 저도 잘 모르지만 증가율 비교가 안 되는구나.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림에서 x와 y는 알고 있었어. 얘가 체중이고 얘가 기초대사량인 거 알고 있었다고.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그래프를 L그래프라 하자. 앞정부와 연결 그래프 아까 나왔었잖아요. 얘는 뭐가 아니죠? 요즘 제가 많이 밀고 있는 거 요건데요. 비슷하지만 구별이 필요한 경우일 때 구별해 라고 해봤자 접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구별하라고 하냐면 앞에 비슷한 내용 혹은 구별이 필요한 내용을 쓰고 그냥 옆에 X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머릿속에서 두 가지를 서로 VS 시켜가지고 구별합니다. 신기하게도 L그래프는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네요. 왜? 상용 로그를 취해서 곡선에 있을 걸 직선으로 바꾼 그래프이고 이렇게 바꾸니까 뭐가 됐죠? 이제는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됐네요. L그래프는 뭐 하기 위한 거죠? 증가율 비교. 뭐랑 뭐해? 체중과 기초대사량이. 비교는 왜 하죠? 다르니까. 괜찮나요? 그 다음 문단. 체중의 증가율에 비해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다면 L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으며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필수 메모사항. 그 다음 앞에는 손을 처리하기 선택. 근데 어떻게 보면 뭐 필수일 수도 있네요. 앞에를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으니까. 체중 기초대사량 해놓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증가율 써두고 체중이 크다면 기울기는 1보다 작다. 그리고 기초대사량 증가율이 작을수록 기울기도 작아진다. 누군가는 생각해요. 아니 비례반비례 나오면 무조건 쓴다. 그 쓰면 다 맞히냐.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전 거꾸로 말씀드려요. 쓰고 이해해라. 쓰기만 하면 바보 되는 거 누가 모르냐고요. 근데 안 쓰고 이해하는 게 왜 더 좋은가로 거꾸로 간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될 거거든요. 쓰고 이해하면 되잖아요. 쓰고 이해하면. 쓰고 틀리더라. 그러니까 쓰지 마라. 말이 안 돼요.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올바른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효과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당연히 써서 이해하는 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 체중의 증가율과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같다면 똑같이 하면 되죠. 등식으로. 기울기는 1이 된다. 필수까지는 아닌데 당연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이것까지 해야 됐을걸요? 체중의 증가율보다 기초대사량의 증가율이 크다면 기울기는 1보다 커졌을걸요? 되나요? 아까 맞게 쓴 거야? 네. 까지가 완료된 내용이네요. 근데 좀 어이없는 건
증가율이 같으면 아까 같을 때와 달리라고 했잖아요. 그때 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직선에 이미 분포하지 않을까요? 즉 L그래프를 안 그렸을 듯 평가원 지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모든 게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같을 수도 있구나 하고 처리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울기가 1이 되는구나. 첫 번째는 부등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의 반비례가 있었다. 그 다음 등식이 있었고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 까지니까 할 일을 다 했나 체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6문단 끝. 7문단. 이렇듯 L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때 생물의 어떤 형질이 체중 또는 몸 크기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하는 경우 L그래프에서 직선에 함께 증가한다. 그 형질은 상대 성장을 한다고 한다. 상대 성장은 직선의 관계를 보이며 함께 증가해야 한다. 함께 증가한다. 그럼 직선의 관계를 보일 때는 기울기가 뭘지 모르니까 어쨌든 증가율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네요. 근데 함께 증가하는 경우가 상대 성장이라고 하네요. 동일 종에서의 심장 두뇌와 같은 시체가 크기도 상대 성장을 따른다. 어쨌든 함께 증가한다는 건가? 별 내용이 없네요. 이렇듯 L그래프 방식으로 여기를 안 했군요. 오케이. 그런 다음 한편 8문단입니다.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두 변수의 관계를 대변하는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은 최소제곱법으로 구할 수 있다. 절편이 뭔데? 몰라요. 우선 그래프의 두 변수의 순서상을 나타내는 점들 사이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을 그린다. 앞정보와 연결 어디까지 가야 있어? 임의의 직선이네요. 그 직선 보고 하세요. 그 다음 각 점에서 가로축에 수직 방향으로 직선까지의 거리인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그 화살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있잖아요. 이들을 각각 제곱하여 모두 합한 것이 편차 제곱합이며 편차 제곱합은 기울기와 절편이라고 했는데 절편이 얘가 일단 편차였고요. 편차만 구하면 되죠. 절편이 뭔지는 여기 안에 설명되지 않았네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거였고 편차의 절대값을 구하고 편차 제곱합이며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을 구하는 것이 최소 제곱법이다. 결국 편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직선인데 이 직선과 가장 안 떨어져 있는 왜 제곱하여 합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최소 가장 작은 직선이라는 건 가장 안 떨어진 직선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확인하면 되겠고 최소 제곱법이다. 만약에 최소 제곱법의 절차를 물어본다면 처리한 적은 있으니까 여기 돌아와서 한 번 더 하면 되겠고요. 괜찮나요?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이긴 했는데 하나하나 정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워서 무조건 과정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거였는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긴 했습니다. 8문단 내용 하나하나 보고 그래프 그냥 연결해서 그냥 앞정보와 연결하기로 처리했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9문단 글라이버는 이런 방법 앞정보와 연결 이거요. 최소 제곱법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로 0.75를 얻었고 이에 따라 기울기 0.75 기울기로 뭐 한다고 했죠? 기울기를 통해 아까 뭐 한다 했는데 앞정보와 연결 한참 가야 돼요. 증가율을 비교할 수 있다 이랬죠. 기울기는 곧 증가율의 비교값이에요. 이에 따라 동물의 체중의 0.75제곱에 앞정보와 연결 앞가는 뭐였죠? 0.67이 아니었죠. 0.67이었고 지금 이게 아닌 거죠. 기초대사량이 비례한다고 결론 지었다. 결론 바뀌었네요. 비례한다는 건 일정한 비를 갖는다는 거고 일정한 비를 갖는 거 어떻게 알았어? 기울기를 통해 증가율을 비교한 무언가가 됐고 그 증가율 비교를 반영하는 방법이 뭐에 0.75제곱이야 라고 반영하는 건가 봐요. 물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에겐 당연한 내용이겠지만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는구나. 얘가 0.75니까 얘도 0.75가 되는구나. 만약 19세기의 초기 연구자들이 했다면 0.67제곱이라고 했겠구나.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것을 클라이버의 법칙 연결해 주시고 0.75 제곱한 걸 대사체중이라 부른다. 대사체중은 치료제의 허용량의 결정에도 이용되는데 이때 그 양은 대사체중에 비례하여 정한다. 그 양이 뭔데요? 치료제 허용량이에요. 이용되는데 그 이용은 비례하여 정한다고 하네요. 비례라는 건 일정한 비를 갖게 정할 거고요. 이는 치료제 허용량이 체내 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사가 대사체중 끝났네요. 이름값을 한다. 정도가 마무리일 거고요. 이 상태로 문제 풀어보시면 끝나게 되는 내용일 겁니다.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쉽지 않은 과정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한 지문에 저의 예상 시간이지만 대략 40분?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지문에 40분 걸리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했던 주요 기출지문을 다시 볼 수 있다. 이 회독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사설 지문에서도 공부할 것들을 40분 정도를 투자하여 뽑아낼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일일 거거든요. 계속 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얘가 안 나왔어요. 얘는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앞에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고 뒤에 학자 같은 게 나오면 얘는 이 입장에 속하는 사람이야. 똑같은 내용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속한다라는 건 무조건 알 수 있잖아요. 비교들도 나온 적 있었고 얘도 나왔고 얘도 나왔으니까 예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냈다 없으면 어떡하죠? 넘어가. 근데 그런 일이 딱히 많이 있진 않아요. 왜? 앞에 내용 확인해서 활용해서 뒤에 내용을 글을 쓰는 게 당연히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글 쓰는 방법일 테니까요. 그 다음 이거 필요할 때 써. 단 필수 메모 사항은 반드시 메모해. 이런 다음 각 문단 끝날 때마다 확인해. 점검한 후에 안 한 게 있다면 돌아가서 그 문장으로 돌아가서 미련 없이 다시 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에 맞춰서 여러 지문들을 학습해 보신 후에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을 보시면 아마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단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실전에선 천천히 연습처럼 해야 돼 하지 마시고 연습 때 했던 익숙해진 행동을 빠르게 하셔야 좋은 결과가 생깁니다. 그건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뭐 어떤 추가적인 기출지문에 대한 질문 같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보신 분이 있다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